내가 어떤 부분이 사랑스럽지? 내가 왜 사랑스럽지? 이런 사고로 딱 들어간다고 하죠 바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스러운 존재로 태어났어요. 모든 인간은.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사랑스러운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태어난 이후에 계속 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거든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너는 공부를 잘해야만 괜찮은 애야 이거지. 말썽을 부리지 않아야만 괜찮은 애야. 친구를 잘 사귀어야만, 뭐 예를 들어서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만 너는 괜찮은 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는 문제가 있는 애야. 계속 상벌 체계에 의해서 또는 부모의 어떤 가치 체계에 의해서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의 무의식 속에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야. 이런 문제를 뜯어 고쳐서 나는 완벽한 행동을 할 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원리를 한번 제가 해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라기보다는 좀 절대적인 세상이라기보다는 이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 세상이거든요. 긍정과 부정이 같이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지 않습니까? 해가 있으면 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별이 빛나기 위해서는 어두운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자, 날씨도 보면요, 맑은 날씨가 있다면 흐린 날씨가 있고 비가 오는 날씨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잖아요. 잘하는 일이 있으면 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재능이 있다면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뭐 과거 경험도 보면요, 자랑스러운 경험이 있다면 부끄러웠던 경험도 있고, 내가 행복했던 경험이 있다면 아주 불행했던 경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해요. 그럼 우리가 낮과 밤이 있다고 할 때 낮만 사랑하고 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해만 사랑하고 달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아니지. 하늘의 별만 사랑하고 어두운 하늘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거 아니거든요. 왜 그러면 이게 상대적인 세상에 인간도 상대적인 모습으로 태어나는 게 맞는데 왜 상대적인 나의 모습을 사랑하지 못하고 절대적인 나를 고집하느냐 이거죠. 죽을 때까지 인간은 절대적으로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없거든요. 절대적으로 내가 죽을 때가 완벽한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낮만 존재해야 되고 하늘에 별만 존재해야 되고 날씨도 비가 내리면 안 되고, 그죠? 뭐 나는 성공하는 일, 잘하는 일만 있어야 되고 자부심이 느껴지는 일만 있어야 되고 긍정적인 것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긍정적인 것만 있겠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우리가 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잘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반대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반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밤이 없으면 낮의 소중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추운 겨울이 없으면은 따뜻한 그 어떤 봄날이나 더운 여름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단점이 없으면 장점이 빛이 날 수가 없고요. 컴플렉스가 없으면 재능이 빛이 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실패 경험이 없으면 성공의 교훈을 얻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다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요소들인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계속 그 거부를 한단 말입니다. 나는 무조건 잘해야 되고 못하는 건 있으면 안 되고, 사람들한테 반듯하게 인정받는 일만 있어야 되고 창피한 경험을 하면 안 되고 막 계속 따진다는 얘기지. 마음에 산발을 만든다는 게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날씨도 보세요. 계속 맑은 날씨만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완전히 사막화가 될 겁니다. 맑은 날씨도 있고 뭐 또 흐린 날씨도 있고 눈도 내리고 비가 내리니까 온전하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자, 이 모든 걸 체험하면서 또 감정도 보면 희노애락과 관련된 모든 감정을 체험하거든요. 기쁨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슬픔도 체험하고 즐거움도 체험하지만 또 고통도 체험하고 이렇게 뭐 또 분노, 화도 났다가 어떤 사람에게 또 미안한 감정도 느꼈다가 뭐 사랑도 느꼈다가 미움도 느꼈다가 뭐 여러 감정을 느끼잖아요. 이 감정 속에서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스피치를 보더라도 이제 긴장되고 떨리는 경험을 통해서 편안함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자, 어떤 두려움, 뭐 떨림, 불안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의 소중함을 또 아는 거예요. 이게 다 필요하다 이 말이죠. 다 필요하고 다 좋은 부분이라는 거지. 이걸 거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의 긍정과 부정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뭘 잘해야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남들과 비교해서 이 사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낭독문에도 이걸 만들어놨잖아요. 가을에 피는 국화꽃은 봄에 피는 개나리나 진달래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시샘하지 않습니다. 개나리는 봄에 피고 국화꽃은 가을에 핀다는 거예요. 이거는 피어날 시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개나리하고 국화꽃을 비교를 하겠냐 이 말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간도 다 다르게 태어났어요. 만약에 똑같이 태어났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선생님? 우리 김영철 선생님과 똑같은 사람으로만 지구촌에 살고 있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봐. 이상하지 않나?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고유하고 독창적이고 독특하고 자기만의 가치가 있고 자기만의 재능이 있고 자기만의 열정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네네. 이 다른 것은 도토리 키재기를 하듯이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진달래 꽃만 하더라도 진달래가 다 다른 꽃이 피어나지 똑같은 꽃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이제 뭐 좀 서로 좀 비슷한 능력도 있고 어떤 거는 좀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것도 있고 좀 못하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어떤 나의 특징들을 구성하는데 근데 그런 건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잘하는 게 있으면 너는 그런 걸 참 잘하는 거다 그냥 인정해 주면 돼요. 참 잘하네. 멋지네. 그리고 나는 나대로 난 이걸 잘하네. 나를 받아들이는 거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렇지고 너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너는 너대로 괜찮아. 너는 너대로 참 괜찮아. 근데 나는 나대로 괜찮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좀 괜찮다 싶은 게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게 선생님 뭔가 좀 잘해야만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헬렌 켈러를 봐봐. 헬렌 켈러는 앞을 못 보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전에 말도 못했잖아요. 네. 그럼 헬렌 켈러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뭐 완전히 인간 이하의 직업을 해야 그게 맞을까요? 근데 헬렌 켈러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 나는 눈은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빼앗기지 않았다. 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빼앗기지 않았다. 내 영혼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대부분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한쪽에 닫힌 문만 바라보다가 그 반대에 열린 문을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불행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닫힌 문이라는 건 어떤 이제 뭐 자기 단점이나 문제나 불행의 요소지. 이걸 바라보는 동안에 그 반대의 긍정적인 걸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닫힌 문이 있으면 열린 문이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스님이 발표 불안이 있으면 발표 불안 반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따뜻한 사랑이 있다든지 공감 능력이 있다든지 좀 더 자기 개발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그 어떤 열정이 있다든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반드시 그 반대가 있다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반드시 안 좋은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정적인 걸 갖고 있으면 반드시 그 반대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 닫힌 문이 있으면은 그 반대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에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일을 실패했어. 실패만 있는 게 아니야. 실패를 하는 순간 실패 반대도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실패 반대에 열린 문이 있다는 거죠. 새로 일어설 수 있는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문이 또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근데 우리가 그 반대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헬렌 켈러는 반대를 바라봤거든요. 앞을 못 보고 귀로 듣지 못하는 이 부정적인 모습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 반대에 그렇다면 나처럼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그래서 위대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에 집착한다는 이야기는 그 닫힌 문에만 집착해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 반대를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은 문제가 주어진 어떤 긍정적인 의도, 긍정적인 교훈 또는 어떤 비전을 바라본다는 걸 의미하죠. 비전.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참 큰 불행입니다. 근데 더 큰 불행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비전을 갖지 못할 때 그때 더 불행해집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발표 불안 반대에 비전을 가지면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게임이. 근데
선생님은 발표 불안에 반대. 그렇죠. 제가 그것도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아, 예, 예. 많이 내려가면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아, 그래서 예. 많이 내려간 것은 문제를 가진 것입니다. 많이 올라가는 건 문제 반대의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발표 불안 반대의 비전은 뭡니까? 발표 불안 코치가 되거나 스피치 강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 하면 우울증 반대 우울증 심리치료사가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저 또한 그 대인관계가 안 되고 뭐 대중 발표 불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정 반대죠. 발표 불안 치료사가 되버렸잖아요. 저는 비전을 향해 가잖아요. 제가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또한 마찬가지죠. 선생님 또한 지금은 직장 일을 하고 있지만은 또 나같이 이렇게 발표 불안이 있거나 스피치에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스피치 모임을 주도하거나 예를 들어 세지말 같은 스피치 모임을 만들어서 선생님이 막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거나 스피치 학원을 내서 원장이 되거나 또는 뭐 발표 불안 관련 심리 치료를 하거나 그런 비전을 선생님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나를 온전히 사랑하게 되죠. 헬렌 킬가 자기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은 앞을 못 보는 나 자신의 신체 장애를 귀로 듣지 못하는 내 신체 장애를 받아들이고 사랑함으로써 위대해지는 거잖아요. 수용, 문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왜 긴장이 될까? 긴장을 없애야 되는데 왜 떨릴까? 떨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거든. 그렇잖아. 예. 7명까지는 긴장 떨림이 안 되는데 10명이 넘어가니까 또 떨리네. 왜 긴장되고 떨리지? 이거지. 근데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아, 긴장 떨림이 있네. 근데 긴장 떨림이 뭐 나쁘지 않네. 좋네. 이렇게 돼야지. 긴장 떨림도 나의 일부분이잖아. 사랑해야지. 긴장되고 떨리는 만큼 내가 더 열심히 훈련해야 되겠네. 앞으로 긴장 떨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네. 뭐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절대 그 긴장 떨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지. 그럴 때 이제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긴장 떨림도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한테 개방을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혹시 아는 분일 수도 있는데 조정문이라는 웃음 강사가 있어요. 그 한국 웃음치료연구소의 그 대표인데 네. 저랑 친해요. 이분이 말더듬이 아주 심했거든요. 지금 아주 강의를 뭐 잘하는 스타 강사지만은 옛날 2005년 정도만 하더라도 말하면 조정문 인사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조정문. 너무 뜨거우면은 아니, 뭐 저는 괜찮은데. 저는 괜찮아요. 교수님이 콧물이 자꾸 나시네요. 네, 감기가 안 떨어지네요.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정문 이렇게 이제 자기를 이제 말 덧없는 이제 이런 사람으로서 또 기머거리가 있어요. 기머거리. 네. 기머거리면서 이제 국어 공무원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이 사람 웃음 치료로 전환을 하면서 스타 강사가 됐는데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서 말 덧없는 치료를 했는지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자기 문제를 이야기해. 자,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정문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인사드릴 때 말을 더듬는 것처럼 저는 말을 더듬습니다. 일부러 더듬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저는 기머거리입니다. 기머리이기 때문에 한참 귀를 기울여야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명강사가 될 수 있느냐고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지. 이제 문제 개방부터 시작을 하지. 그럼 자기가 말 더듬는다는 걸 절대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 더듬는다는 게 오히려 자기한테는 자원이 되고 기머거리라는 게 더 자원이 된다는 거죠. 왜 말 더듬는 조정문이 또 말을 잘하고 강의를 잘하는데 여러분들은 말을 더듬지 않는 사람인데 얼마나 잘하겠냐 이거죠. 아예 자기 문제를 역이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자기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버렸죠. 그럼 지금은 말을 안 더듬죠. 근데 처음에는 오히려 그 말을 더듬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강의를 했다니까요. 결국 고쳐냈네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말뜻없는 자신을 창피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말뜻없는 이것도 어쩌면 내가 명강사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봐버린 거죠. 오히려 긍정적으로 본 거지.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숨기지 않았죠. 저는 말을 듣없는 사람입니다. 김어글입니다. 그걸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박수를 막 보내지. 야, 말을 듣는데도 저렇게 재밌게 강의하네 이거지. 또 미국의 덱스터 예거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아메이라는 사업에 90% 그룹을 만든 뭐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의 신적인 존재인데 이게 아메이는 1950년대에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이 덱스터 예거는 65년도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해요. 64년도에. 근데 그 이전에는 자동차 영업을 했죠. 근데 이제 말을 더듬으니까 영업을 하려고 막 그 어떤 영업소를 찾아가니까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한 29대를 찾아가니까 말을 더듬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참 성실해 보이, 진실해 보이네 해서 그 영업 사원을 뽑아준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1등을 했어요, 영업 실적. 이제 말을 더듬지만 진실하게 막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한테 믿음 신뢰를 구축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도 당연히 아메이 사업 하면서 말을 더듬었지 않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업 설명을 할 때 30분이 걸리면 이 사람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을 더듬지만 너무너무 진실하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텍스트 예거를 중심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에 말 더듬는 것도 줄어들다가 없어져 버렸죠. 아주 강의를 잘하죠. 완전히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사가 되어 있고 1년에 버는 돈이 1조 4천억을 버니까 1년에 버는 돈이 1조 4천억. 그렇게 성공을 했죠. 뭐 미국의 부시 대통령, 뭐 클린턴 대통령, 대부분의 대통령, 뭐 장차관급들 다 친구들이죠. 집도 뭐 13채를 갖고 있나? 뭐. 제가 뭘 이야기 드리냐면은 자기 문제를 사랑할 때 이제 비로소 그 문제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문제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기 이해가 되신다. 네. 생각 방식을 이런 교수님 지금 말씀의 의미로 이렇게 접근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냥 자꾸 이걸 해결을 하려고만 없애려고만 접근했던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 특히 발표 불안 치료할 때 항상 이야기 돼요. 그 긴장 떨림을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긴장 떨림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긴장되고 떨리더라도 긴장되고 떨리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또 긴장되고 떨리네 언제 긴장 떨림이 없어지지 이런 관점에서는 긴장 떨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누누이 강조해요. 자,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긴장 떨림 갖고 있거든요. 저도 긴장 떨림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 아니고 뭐 TV에 나오는 뭐 여가 배우나 탤런트들 MC들 다 긴장 떨림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과 발표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긴장 떨림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틀린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긴장되고 떨리네. 그러면은 지금 새로운 환경이라는 거고 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네. 또는 준비를 더 많이 하라는 신호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발표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긴장되고 떨리니까 또 망신을 당하겠네. 창피 당하겠네. 언제 이 긴장 떨림이 없어질까? 이렇게 보는 거죠. 한쪽은 긴장 떨림은 하나의 신호, 긍정의 신호로 본다면 한쪽은 없애야 될 문제로 본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발표 불안 대책의 그 노력 역행의 법칙이라는 걸 제가 설명했잖아요, 첫날에. 노력 역행의 법칙. 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되는 게 있다. 그 정신적인 문제. 그래서 긴장하지 말아야지, 떨지 말아야지 하면은 그 노력을 하는 만큼 더 긴장이 되어 떨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잠재의식은 문장보다는 단어에 더 익숙한 말이죠. 예를 들어서 빨간색 자동차를 쳐다보지 말아야지 하면 빨간색 자동차가 더 집중이 된다는 거죠. 긴장하지 말아야 떨지 말아야지 언제 긴장이 없어지지 이렇게 긴장에 신경 쓰는 순간 긴장 떨림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없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마음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긴장 떨림이 신경을 안 써야 돼. 이제 빨간색 자동차에 신경을 안 써버리면 빨간색 자동차 아무리 지나다니더라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속 긴장 떨림을 신경을 안 써버리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버리면은 그냥 긴장 떨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신경 안 쓰면 없어진다. 신경 안 쓰면. 근데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신경증적인 문제를 갖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첫날 상담할 때
자, 선생님은 긴장 떨림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긴장 떨림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드렸죠. 예, 그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럼 제가 큰 문제는 아니네요. 제가 그렇죠. 큰 긴장 문제는 떨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긴장 떨림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신경 안 거죠. 쓰면 해결될 문제네요. 그래서 긴장 떨림에 신경을 안 쓰기 위해서 네. 긴장 떨림에 신경을 쓰지 않는 그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그거죠. 긴장 떨림에 신경을 안 쓰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죠. 신경 안 쓰면 자연스럽게 없어지죠. 때때로 물론 저기 뭐 새로운 환경이 들어가면 약간 긴장될 수도 있겠지만 금방 완화되죠. 신경을 안 써버리면. 근데 그때도 신경을 쓰지 않고 또 떨리네, 또 긴장되네, 이거 언제 없어지지, 또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평생 가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그래서 이거는 완전 인지행동 차원의 치료적인 접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봐야 된다는 거지. 긴장 떨림을 없애야 될 대상으로 보지 말고 긴장 떨림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된다.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헬렌 켈러가 앞을 못 보는 것, 듣지 못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봐버린 것처럼. 앞을 못 보는 거는 좀 불편하게 하지만 불행은 아니야. 자, 앞을 못 보고 내가 듣지를 못하는 그 덕분에 나는 피부로 잘 느낄 수가 있잖아. 자, 느끼는 걸 잘한다 이 말이야. 자, 밀턴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이제 NLP의 그 모델링에 해당되는 한 부분인데 이분은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중풍 환자 출신이거든. 중풍. 예. 몸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뭐 전신 마비가 돼서 17살에 죽을 걸로 이제 의사들이 선고를 내리는데 아주 그 죽을 수 있는 그 운명을 이제 자기만의 그런 어떤 재활 훈련을 통해서 정상으로 이제 성장을 했죠.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데 일주일이 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 관찰 능력이 발달된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눈빛을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입 모양을 보면서 어떻게 말하는지 이제 다 관찰하는 거죠. 신체 언어에 대한 엄청난 그 식별 능력, 캘리브레이션이 이제 발달되죠. 왜? 자기 자신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린 동생이 기어다니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동생이 저렇게 움직이니까 나도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네. 이러면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을 일주일 동안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면을 걸 때도 이제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눈빛으로 체면을 걸고 표정으로 체면을 걸고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라포의 힘을 이제 발달시킨 게 이제 밀턴 에릭슨인데 이분이 정상이었다면 절대 에릭슨 체면이라는 자기만의 분야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근데 이제 자기가 중풍 환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또 생명이고 기머거리고 그분도 그러니까 잘 듣지 못하니까 눈으로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자 모든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역이용을 한다면 자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원, 어떤 성공의 자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감사하라 이거야. 문제에 감사하라. 문제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문제에 감사하라. 그래서 긴장 떨림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긴장 떨림을 어떻게 역이용해서 내가 스피치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를 관점에서 바라봐야죠. 어떻게 하면 긴장 떨림을 역이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애기 위한 그 문제를 활용하기 위한 문제로 보는 순간 아마 느낌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서 이렇게 허용을 해요. 긴장해도 괜찮아. 떨어도 괜찮아. 자 보세요. 자 편안하게 말을 해도 괜찮아. 반대로 좀 긴장되고 떨려도 괜찮아. 이 두 가지를 한번 다 받아들여 보자고. 편안하게 말을 하면 편안하게 친구처럼 말을 하니까 사람들과 소통이 더 잘 되고 내가 정보 전달이 더 잘 되니까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자 좀 긴장돼도 괜찮아. 떨려도 괜찮아. 이 긴장 떨리면 또 뭐예요? 나한테 좀 더 강한 열정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더 많은 준비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또 겸손하고 인간적인 사람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이런 또 좋은 점이 있어. 그래서 긴장 떨림은 그다지 나쁜 게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좋은 쪽으로 봐버리는 거죠. 그러면 굳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신경을 안 쓰잖아요. 선생님 힘든 건 굳이 뭐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굳이 편안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게 몰입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편안하게 일을 이야기해도 좋지만 좀 떨려도 괜찮다고 이제 바라보는 거지. 그러면 둘 다가 괜찮다고 바라보는 순간 느낌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해지겠죠. 편안해지죠 당연히.
이게 허용이랍니다. 허용. 이게 마음의 산발선을 없애는 거예요. 자, 긍정으로 내가 해도 되지만 좀 부정이라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사람한테 인정받아도 되지만 좀 인정 못해도 괜찮다 말이죠. 평가가 좋아도 되지만 평가 좀 안 좋아도 좋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허용을 해버리는 거죠. 다 받아들여. 불교론적 감성인데요. 지금 말씀도 지금 말씀은 아, 사실은 우리 삶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을 해요. 자, 우리가 왜 몸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몸을 가지고 태어난 이유는 몸으로 여러 가지를 체험함으로써 뭔가를 깨닫고 성장하기 위해서 몸을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럼 좋은 것만 계속 경험을 해야 됩니까? 안 좋은 것도 경험을 해야지. 좋은 거는 좋은 대로,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대로 경험을 함으로써 내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미움이나 분노나 억울함이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야, 인정받는 경험이 참 중요하구나. 사랑받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계속 사랑만 받아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마보이가 되는 거죠. 맞지? 계속 말려나지 않게 되면 뭐 좀 사막이 되는 것처럼 인간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안한 환경과 계속 편안한 경험은 인간을 성장시키지 못해요. 좀 불편한 환경, 시련, 고난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을 성장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고생은 젊어서 살수도 해라 이야기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예. 발표도 보면은 긴장, 떨림, 불안, 뭐 공포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 나중에 말을 잘해요. 전혀 경험이 없었던 사람보다는. 왜냐하면 청중의 마음 심리를 잘 이해하거든. 그런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배신도 당해보고, 저 믿음, 뭐 신뢰도 잃어보고, 그죠?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뭐 망신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어떤 인간관계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이 다양한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더 큰 깨달음과 성장의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편안한 경험만 했으면 좋겠고 항상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항상 인정받는 경험만 했으면 좋겠고 이런 한쪽의 경험을 원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태어난 의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이 주어지든지 간에 아, 이 경험은 참 좋은 경험이구나. 이 경험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아, 실패를 했구나. 아, 좀 부족했네. 여기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아, 시행착오를 겪었네. 여기서 내가 뭘 배우지? 또 긴장되고 떨림이 좀 있었네. 여기서 내가 뭘 배우지? 뭘 깨닫지? 계속 그렇게 보는 거죠. 삶을 풀어야 할 문제를 보기보다는 체험의 신비를 보는 거죠. 그 체험 속에서 깨닫고 성장하기 위한 그 체험의 신비를 본다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태어난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독 선생님한테 이제 뭐 발표 관련해서 불안이나 긴장, 떨림의 경험이 많았다라는 것은 그런 경험 속에서 선생님이 그만큼 많은 걸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걸 없애려고 하면 안 맞잖아요. 마치 우리가 퓨즈를 전기 퓨즈를 만들었어. 퓨즈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퓨즈가 내려가는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전기 과부하나 또 누전이나 전기 손을 좀 봐야 되겠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버리면은 누전은 감사한 일이잖아요. 제가 퓨즈가 내려가는 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무시해버려 퓨즈만 계속 올리려고 해. 퓨즈가 안 내려가도록만 만들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러야죠. 불하겠죠.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긴장 떨림은 퓨즈와 같은 거죠. 퓨즈. 자, 긴장되고 떨리는 것의 긍정의 의미를 계속 받아들이고 거기에 관련된 치유와 변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긴장 떨림만 계속 없애려고 그래. 그럼 퓨즈만 올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요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네네 이해됩니다. 제가 계속 여러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지 행동 치료는 깨닫지 않으면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례를 들면서 깨우침을 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라는 거죠. 그래야만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또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을 다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망신당하고 상피한 경험이 아니라 그게 참 감사한 경험이었네 이렇게 깨우쳐야 돼. 엄마의 그 부지런함이나 엄마의 그 억압적인 사랑이 그것도 감사한 일이었네 이렇게 돼야 되지. 그게 원망이나 억울한 경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 번 듣는데 오늘은 더 좀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보다는 더. 저한테 이건 세뇌가 돼야 돼. 세뇌. 그렇죠. 자꾸 듣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깨우쳐지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세뇌가 돼야 돼. 세뇌.
세대가 되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지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한 경험을 봐야 돼요. 아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많은 걸 혜택을 받은 그 수혜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이것도 감사한 일이었고 이것도 감사한 일이었고 지금 이 발표를 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미래에 걱정할 일이 없어져요. 미래에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 불안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미래에도 좋은 일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난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불안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뭐 시험 치는 어떤 그 수험생이 난 꼭 합격해야 돼 합격만 생각하면은 아마 뭐 시험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합격하면 좋지만 떨어지면 내가 재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에 대한 불안이 없어질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미래에 대한 불안 마찬가지. 내가 직장이 잘리면 어떡하지? 내가 몸에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저기 직장 잘리면 내가 내 좋아하는 개인 사업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보는 거야. 몸에 병이 생기면은 내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건강 뭐 자연 치유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몸 관리하면 되겠네. 이렇게 봐버리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가 아니라 뭐 해도 좋지만 뭐 안 해도 좋아.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 순간 문제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강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뭐 해야 돼 이거거든요. 뭐 하면 안 돼. 자기한테 계속 그걸 주입시키거든요. 긴장하면 안 돼, 떨면 안 돼, 편안하게 말을 해야 돼, 조리있게 말을 해야 돼. 계속 자기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죠. 마음에 어떤 감옥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걸 풀어버리는 거죠. 뭐 해도 되지만 뭐 안 해도 괜찮아. 좀 긴장되면 내가 좀 더 준비를 많이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스피치 훈련도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예를 들어서. 해도 되지만 안 해도 괜찮아. 이 두 가지 사고. 이걸 빨리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고를 빨리 해야 된다. 두 가지. 일단 그까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